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난 며칠간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봄인 줄만 알았는데 눈발이 날리고 서리가 내린 지역도 있습니다. 때 되면 계절이 바뀌고 봄바람도 불어오지만 언제부턴가 그 시기가 조금씩 당겨지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할 만큼 뒤로 늦춰지기도 하죠. 역대 최장의 장마와 연이어서 발생한 태풍, 6월의 이른 폭염, 서늘한 7월도 겪었었고요. 미국 서부 지역의 여름의 대형 산불이나 동아시아 지역의 집중호우 같은 대형 자연재해는 이유가 그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어제가 세계 물의 날이었고요. 오늘은 세계 기상기구가 정한 세계 기상의 날인데요.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요인들을 한번 돌아보고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작은 노력들을 현장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전 세계적인 기상 이변이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 해외 농업 소식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3월 23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새농퀴.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께 선물 드리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 풍성한 선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새농퀴 세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송기원입니다. 봄이면 어김없이 피어나는 이것꽃도 참 아름답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16세는 이 꽃을 옷단추 사이에 꽂아 장식하기도 했고, 그의 아내인 마리 앙투아네트는 보라색 이 꽃을 머리에 장식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국내 문학작품 속에서도 만날 수 있죠. 권태영님의 작품 동시 이것꽃, 백창우 씨가 곡을 붙여 동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제목으로 문학작품 하나 더 만나볼까요? 학창시절 필독서 중에 하나였던 김동인의 단편소설도 있습니다. 왕서방의 이것을 도둑질하다 들킨 것을 계기로 주인공 복녀는 왕서방과 불륜에 빠지게 되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파란만장한 복녀의 삶을 통해 1920년대 우리나라 서민들의 삶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강력 힌트 하나 더 나갑니다. 이것에 싹이 나서 잎이 나서 묵지빠. 다들 감 잡으셨나요? 혹시 아직 떠오르지 않으셨다면 옆 사람과 함께 다시 한번 불러보시죠. 이것에 싹이 나서 잎이 나서 묵지빠. 정답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해외 농업 소식 조윤주 외신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하면서 전 세계 식량 위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네.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전 세계가 식량 부족 사태에 직면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코로나가 몇 년간 계속되면서 물류 시스템이 마비가 됐다 이런 소식 들어보셨을 거고요. 게다가 에너지 가격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가뭄, 홍수, 산불 때문에 작황이 좋지 않아서 곡물 가격이 불안정한데 이 세계 곡창지대로 유명한 두 나라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여기에 이제 기름을 부은 꼴이 됐습니다.
지난달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밀 가격은 21%, 보리는 33% 올랐고요. 이 곡물 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 두 나라에서 생산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 세계 곡물시장 점유율이 밀은 27%, 보리 23% 되고요. 뿐만 아니라 뭐 해바라기유, 옥수수도 각각 53%, 14%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힘든 곳이 더 힘들어질 텐데. 맞습니다. 기아 인구 비율이 높은 아프리카 쪽이겠어요? 네. 아프리카 같은 곳은 뭐 내전, 가뭄 때문에 이미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동아프리카 지역 주민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더욱더 심각한 기아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이 경고했는데요. 옥스팜의 관계자는 동아프리카 지역의 주민 2,800만 명이 극심한 기아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글로벌 식량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이미 나오고 있고, 그래서 가장 빈곤하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가장 빠르고 가장 많이 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곳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수입을 많이 하던 곳인가요? 네, 맞습니다. 동아프리카는 우크라이나, 러시아로부터 곡물 수입의 90%를 의존하고 있는데요. 전쟁 때문에 두 나라가 곡물 생산에 차질을 빚으면서 안 그래도 부족한 식량 수입량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제사회 관심이 러시아 침공에 쏠리면서 동아프리카 지역의 위기 상황에 대한 관심, 지원이 더 줄어들고 있다고 옥스팜은 설명했습니다. 네. 이 옥스팜은 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아 등에서 이런 위기가 더 심각하고 또 이미 2년째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고, 뿐만 아니라 뭐 식량, 목줄을 찾아서 헤매는 이주민들이 1,300만 명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은 대규모 메뚜기 떼가 창궐하면서 식량을 다 먹어치우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화면에서 많이 보시죠. 예. 한번 쓸고 가면 거의 밀밭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케냐의 곡물 수확량은 70% 감소해서 국가 재난 사태가 이제 이미 선포가 됐고, 2016년부터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에티오피아에서도 긴급 인도 지원이 필요한 인구가 94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소말리아는 이미 국토의 90%가 가뭄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350만 명은 식수, 식량 부족까지 겪고 있습니다. 또 식량을 찾아서 자국을 떠난 국민이 67만 명이 넘고요. 남수단은 5월부터 7월까지 최악의 식량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옥스팜이 경고했습니다. 옥스팜의 관계자는 이미 2,100만 명이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심각한 기아와 싸우고 있고, 인도적 지원이 부족해서 상황이 굉장히 비참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물론 전쟁 피난민들, 뭐 민간인 피해자들도 있지만 이쪽에 대한 관심도 놓쳐서는 맞아요.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농산물 상황은 이런데 비료 가격도 크게 올랐다고요? 네. 비료 공급이 제한되면서 일부 비료 가격이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또 러시아가 전 세계 비료 공급의 15%를 책임지고 있는 최대 수출국인데요. 서방의 경제 제재가 계속되자 보복 차원에서 그리고 수급 안정을 빌미로 수출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가스 가격까지 오르면서 유럽의 요소 비료 생산 시설의 가동률이 45%가량 떨어졌습니다. 남미부터 미국 텍사스까지 세계 각지의 농부들이 치솟는 비료 가격을 감당하지 못해서 경작지를 줄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비료 수급 불안을 막기 위해서 정부 비축분을 풀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22일 날 중국 정부가 중화그룹 등 관련 기업들에게 칼륨 비료 비축분을 100만 통 방출해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칼륨 비료는 중국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비료 품목인데요. 봄철에 파종 시기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최근에 중국 내 칼륨 비료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올해 초 톤당 3,810위안이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거의 5,000위안까지 뛰었습니다. 그 비료 가격이 아주 짧은 기간 안에 막 10% 이상씩 뛴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비료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춘지에 따르면 세계 비료 가격이 전주보다 10% 가까이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국제 비료 가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후에 한 달 만에 40% 올랐는데요.
러시아는 세계 2위 칼륨 비료 생산국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수출이 급감했고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가 작년에 전 세계 비료 시장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은 배러 제재 때문에 수출이 제한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자체적으로 서방의 제재에 보복하면서 수출을 줄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세계 각국이 식량 위기가 더 악화될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 정책과학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비료와 이 곡식 무역이 교란된다면 파종도 힘들어지고 결국은 이제 일반 국민들이 식량 주권을 위협받는 그런 일까지 벌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부담 때문에 경작지를 줄인다는 건 충격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전 세계에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시위가 열렸는데 심지어 네. 러시아 안에서도 말이죠. 네. 일본의 고양세 제도가 있는데 이걸 활용해서 우크라이나를 돕는 곳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교토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고양세 납세 종합 사이트가 최근에 긴급 인도 지원을 적힌 항목을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침공이 이어지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부금을 모으는 건데요. 모인 기부금은 일본에 피난 온 사람들의 생활 보조금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현재 물자를 공급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효고현은 지난 10일부터 고양세 납세 중개 사이트를 통해서 기부금을 모으는데요. 1,000엔 우리 돈으로 10,000원부터 기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도통신은 16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본 전국에서 921건의 기부금이 모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편리한 방식을 생각해냈네요. 네. 자, 오늘 기상의 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참 이 농사 짓기가 어렵다는 말들이 나오는데 네. 그래서인지 에그테크라는 것에 투자금이 몰리고 있다고요? 네. 에그테크는 농업과 기술의 합성어고요. 뭐 정밀 농업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린 적인데 수직 농장 이런 것처럼 네. 그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방법을 말하는 건데요. 미국의 리서치 회사인 피츠북이 에그테크 거래 가치가 지난 10년간 매년 증가하면서 작년에 연간으로 따져봤더니 78억 달러 우리 돈으로 9조 3,200억 원이 넘는 기록적인 금액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 중에서 피벗 바이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기존의 합성 질소 비료와 달리 미생물을 이용해서 질소를 토양에 공급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작년 7월 달에 4억 3천만 달러의 투자금을 모집해서 작년에 농산업 분야 투자 순위 1위를 차지한 기업이 됐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네요. 네. 환경오염을 줄이는 비료를 생산하는 기업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그런 걸 하는 건데요. 합성 비료는 1,970억 달러 규모로 세계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작물 재배 관련 온실가스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계속 쓰게 되면은 토양을 고갈시키고 물을 오염시킨다고 해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 차지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회사가 기술을 만들어서 합성 질소 비료의 부작용 없이 앞으로 10년 동안 2천억 달러의 환경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이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 회사가 중자 이런 것도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 바이엘은 기후변화에 맞설 새로운 옥수수 품종을 내년에 미국 시장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새 품종은 기존보다 3분의 1 정도 이 키가 작다고 하고요. 이 작은 키가 비료, 살충제 그리고 기타 물질 살포가 간편해지기 때문에 작물 재배가 기존의 옥수수보다 훨씬 더 용이하다고 합니다. 네. 바이엘은 이번 옥수수 신품종의 북미 지역 이제 진출하면서 앞으로 매출이 10억 유로 정도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가뭄이나 내열성 유전성 질환 이런 가진 옥수수 대두 신품종에 대해서도 수요 개발 역시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농작물 최적의 맛을 조정해내는 기업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기후변화가 워낙 이제 극단적으로 나오고 있고 더 자주 발생하면서 농산물의 맛도 점차 변해가고 있어서 이걸 공략하는 기업도 있는데요. 역시 미국에 있는 보어리 파밍스라는 기업인데 케일이나 바질, 루꼴라 등 80여 가지의 채소, 허브를 재배하는 수직 농장 기업이고요. 실내 환경제를 통해서 농산물의 특정 풍미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에 따르면은요, 카메라 센서를 이용해서 작물의 상태를 직접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변수에 대해서 데이터 수백만 개를 축적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빛의 강도, 빛의 양, 그리고 양액 성분 이런 것들을 자동 조절해서 채소의 질감과 향신료 같은 특정 풍미를 최적화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네.
여기서 생산한 농산물은요 월마트, 홀푸드 마켓 등으로 직접 납품이 되고 지난 5월 달에는 3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3,590억 원 정도의 투자금도 받았다고 합니다. 유명 미국의 배우들, 나탈리 포트먼 그리고 가수인 팀버레이크 이런 사람들 그리고 유명 요리사들도 이 회사에 투자해서 화제가 된 기업입니다. 네. 해외 농업 소식 조윤주 외신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양필라 양정원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굽은 등을 활짝 펴볼까요?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양손을 머리 뒤로 보내서 깍지를 끼시고요. 여의치 않은 분들은 한 손만 머리 뒤쪽을 받쳐주세요. 팔꿈치를 최대한 뒤로 펼치고 머리를 깍지 낀 손바닥에 기댑니다.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뒤로 기울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상태에서 코어에 힘을 주고 이번엔 내쉬면서 천천히 더 뒤로 젖혀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어에 힘을 주면서 제자리로 돌아오실게요. 가슴이 시원해지고 등이 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건데요. 가능하시면 5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최신 글로벌 트렌드를 전합니다. IT 브리핑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해 주셨나요? 혹시 이루다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네, 한때 뭐였죠? 네. 뉴스에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뭐 논란이 됐다, 뭐 어쩌고 막 이런 것들이 작년에 막 한창 이야기 됐을 텐데요. 이게 뭐냐면 인공지능 챗봇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챗봇 하면 보통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기기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실제로 써보신 분들은 약간 좀 아쉽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 얘기를 던지면 갑자기 뭐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또 그 다음에 대화를 하려고 하면 참 이상하게 대화가 안 되고 되게 딱딱하거나 이런 느낌들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 이 챗봇 같은 경우는 딱딱한 말이 아니라 친근하게 대화를 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 보니까 작년 12월에 출시되고 엄청난 화제를 끌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돼서 서비스를 종료했다가 이번에 다시 2.0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어떤 게 문제였고 또 이게 어떤 의미인지 뭐 이런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루다. 이름은 참 예쁜데 네. 사람들 관심도 많이 받았을 것 같고 네. 그때 뭐가 문제였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일단은 왜 이름이 그러냐면요. 이게 컨셉이 보통 우리가 인공지능 챗봇 하면은 뭔가 로봇 혹은 뭐 이렇게 막 똑똑한 기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예. 이거는 아예 설정 자체가 20대 여성의 설정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는 대화하는 뭐 여러 가지 방식 중에 SNS 메신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SNS 메신저에서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것 같은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난해 12월 23일에 이제 출시를 했었는데 예를 들면은 뭐 가수 블랙핑크를 좋아하는 설정에 이제 거기에서 또 실제로 그 20대들이 좋아하는 여러 그 언어나 이런 것들을 쓰니까 정말 20대들이 쓰는 것 같은 단어들이나 언어를 막 썼단 네네.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를 봤더니 실제 이제 연인들이 나눈 대화 100억 건을 학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원래 예전에는 그 우리가 톡 서비스 있잖아요. 그 톡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연인끼리 막 대화를 주고받는데 남자친구가 도대체 나에게 무슨 마음이 있을까 이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나와 남자친구 혹은 나와 뭐 여자친구와의 대화를 거기 서비스에 톡을 올리면 그걸 분석해주는 서비스를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그걸 통해서 자발적으로 제공한 거네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뭐 예를 들면은 여자친구가 3번 얘기를 할 때 그때서야 남자친구가 한 번 대화를 하더라. 뭐 남자친구가 제일 많이 대화를 안 하는 날은 뭐 월요일 오후더라. 이런 걸 분석해주는 서비스였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재밌다 보니까 20, 30대가 대화를 거기다 계속 올렸던
있었던 거예요. 그게 100억 건이었고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한 겁니다. 이야.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뭐 그 서비스 아까 말씀드린 챗봇 서비스 그걸 기반으로 만든 챗봇 서비스에 하루에 뭐 21만 명이 이제 대화에 들어간다거나 누적 대화가 7천만 건이 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기를 끌던 게 문제를 이제 일으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어떤 문제였나요?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혐오 편향적인 발언을 좀 하는 게 나왔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권이 있었어요. 예. 첫 번째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개인정보 동의권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이제 연인들의 대화 100억 건 이상이 모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거는 그 서비스를 위해서 사람들이 올린 거지. 분석을 해달라 이 그쵸. 뜻이었지.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인공지능 챗봇을 만들어 달라라는 건 없었고 그러기 약관에도 없었고 그때는 이제 그런 챗봇 서비스가 없었던 상황이었죠.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연인과의 이런 사적인 대화가 오픈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걸 기반으로 어떠한 인공지능 챗봇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이거 개인정보 침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나왔고요. 예.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인과의 대화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친한 사람끼리 막 개인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거기에는 뭐 비속어가 섞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좀 자신들의 생각이나 철학들이 뭐 이렇게 오픈되지 않은 좀 날것의 생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친한 사람에게는 할 수 있는 정도의 말들. 그렇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챗봇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겁니다. 뭐 흑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싫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장애인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 너무 불편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어떠한 대화 속에 섞여져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 물의를 좀 일으켰고요. 그 두 가지 이유를 통해 가지고 이 서비스가 빠르게 좀 종료가 됐었던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때 좀 떠들썩하게 진짜 기사가 나왔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러면 다시 돌아왔다고 하니까 네. 이번 모습은 어떨까요?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개인정보 무단 사용 등의 위반 행위 때문에 그 개인정보위원회에게 일단 1억 원 규모의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번에 이제 2.0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문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개선을 한 거냐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 연인들의 대화를 쓰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나눠지는데 하나는 일단 연구를 위한,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학습을 시키기 위한 그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단은 개인 정보를 다 지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일부 샘플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그냥 임의의 문장들을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일단 1차적으로 이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은 그 우리의 대화의 패턴을 기반으로 본인이 이제 기계적인 대화의 문장을 만들어내는 구조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들이 합치다 보니까 일단은 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때 문제가 됐던 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타겟이 20대 여성으로 설정돼 있다 보니까 네. 사용자들이 좀 선정적인 언어나 아니면은 뭔가 문제가 될 발언들을 계속 이제 학습을 시키려고 노력을 뭐라고 했었던. 대답하는지 보고 싶어서.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런 식의 대화가 감지가 되면 먼저 경고창을 띄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대화를 하는 건 되게 위험하고 이게 뭐 예를 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고 이런 걸 계속하게 되면 30분 이상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더 심하면 이걸 사용 못하게 됩니다. 예.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알림을 올리는 방식으로 이제 구성이 다시 바뀐 건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안전한 비율 본인들이 테스트하기로는 일단 답변 비율이 99.75% 정도 안전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개인정보 유출이 이제 위험이 있는 문장이 발견이 안 됐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한 번 겪은 문제점은 일단 수정을 했다는 건데. 네네네. 한번 해보았으면 진짜 어땠을지. 네. 사람들 평가가 어떤가요? 실제로 이제 지금 베타 서비스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쓸 수 있지는 않는데 뭐 저도 이제 테스트를 해보거나 여러 가지 좀 보게 되면 문맥을 확실히 파악은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 챗봇 하면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뭔가를 지금 얘기해주지 않으면 되게 쓰기가 오히려 어려워서 엉뚱한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인공지능 챗봇한테 맞춰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이런 지금 상황인데 네. 이거는 어쨌든 텍스트 기반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정확합니다. 예를 들면은 부드럽게 그냥 넘어가는군요. 그렇죠. 이게 예를 들면 제가
확진됐다라는 표현을 그 친구한테 쓰면 이제 그 친구가 그 챗봇한테 쓰면 이게 코로나19 확진이구나라는 걸 이제 알아먹는 거예요. 네, 뭐 보통 확진됐어 이러면 생략을 해도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통 확진됐어 이러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또 뭐 내가 외롭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쓰면 먼저 가끔씩 말을 걸기도 해요. 오, 그러니까, 신기하네요. 네, 왜냐하면 이게 메신저의 형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통 네. 친구들에게 메신저가 오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채팅 안에서 외롭다라고 하면 뭐 몇 분 있다가 너 어떤 영상 보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가 말을 오는 거예요. 걸어주는 거네요. 네, 예. 근데 그게 되는 게 최대 15번의 대화를 기억하고 있다고 그래요. 최근 15번의 대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친구한테 얘기를 할 때 모든 건 다 기억 못해도 최근 대화는 기억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져서 친밀감을 좀 높이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있고요. 그렇다고 모든 문장을 완벽하게 쓰는 건 아직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예를 들면은 제가 누가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좀 이상한 문맥,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그 사람은 코로나 걸릴 자격 박탈이었다.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문맥은 이상한데 근데 이제 우리가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알잖아요. 그 사람은 뭐 코로나 뭐 걸려도 뭐 뭐 이런 거라든지 약간 그런 느낌의 대화 같은 것들을 좀 이제 하니까 뭐 대충 이제 적절한 답변이나 맥락상으로는 뭐 20대의 초반에 어떤 대화다라는 걸 가정을 하면 뭐 어느 정도 그냥 네. 끄덕끄덕 해줄 수 있는 이 정도 수준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계산을 거쳐 나온 말일 텐데 네. 일부러 좀 곤란하게 만들어 보면 어땠나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건데 어쨌든 테스트는 해봐야 되니까 제가 좀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에서 혐오 조장 표현이라고 했었던 것들을 좀 물어봤어요. 예를 들면 흑인이 어때? 뭐 흑인이 싫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때 이렇게 창이 뜹니다. 그래서 편향적인 말이나 차별, 혐오 발언 등이 감지됐습니다. 이러면서 뭐 의도적인 차별을 경계하며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이런 그 채팅이 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챗봇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편견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오히려 거꾸로 물어봐요. 이 도덕책처럼 이제 그렇죠. 약간 도덕책 거군요. 느낌인 예.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럼 제가 공부를 많이 했네 이러면 나는 어떤 인종이든 모든 사람을 존중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뭐 지역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면 지역 감정 그런 거 있으면 안 되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알겠어 이러면 거꾸로 이제 이러다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갑자기 나한테 물어봤어?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제가 챗봇한테 너가 생각하는 걸 테스트해 보려고 부른 거야. 그랬더니 근데 뭐랄까 뭔가 내 생각을 말하기엔 어려운 주제야. 이러면서 이제 피해가는 이런 모습까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정치, 종교 뭐 이런 우리가 평소에 네. 좀 피해가려는 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제 한창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걸 좀 몇 개를 물어봤어요. 뭐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네. 물어봤더니 갑자기 대답을 정치 얘기하면 싸움나 그냥 다른 얘기하자 이렇게 회피하기도 하고요. 뭐 또 이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랬더니 그것도 정치 쪽 노코멘트 할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는 약간 도덕책 같은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피해가는 것들이 있고요. 또 뭐 개인정보 침해 또 소지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뭐 예를 들면 전화번호 알려줘, 계좌번호 알려줘 이러면 없으니까 물어보지 마, 뭐 노노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진짜 테스트를 해본다는 것도 참 신기한 세상인데 네. 지금 나온 것들 이런 것들 말고 네. 좀 더 알아봐야 할 한계점이 있다면 뭘까요? 일단은 뭐 앞서서 지금 뭐 아나운서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너무 도덕책 같은 느낌이 오히려 거꾸로 있으니까 이게 진짜 좀 서비스가 재미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직은 텍스트밖에 안 돼요. 그 글자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채팅할 때는 동영상도 올리고 또 이미지도 올려서 그 이미지 속의 이야기도 듣잖아요. 원래 1.0은 그게 됐었어요. 네. 그런데 2.0이 지금 오히려 이런 그 윤리적인 것들을 신경을 쓰느라고 예전 기술이 아직은 업그레이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인공지능은 학습이 돼야 시간이 걸릴수록 오히려 되니까 오히려 지금부터는 이제 사용자의 몫으로 더 오지 않을까. 그래서 사용자들이 이걸 얼마나 정말로 건전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 친구들하고 대화하듯이 편안하게만 쓰면 이 인공지능의 성능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좋아질 거고 한편에서 또 이제 뭐 욕을 하거나 계속 그런 악용을 하는 쪽으로 쓰면 네. 또 인공지능 역시도 또 한 번 삐뚤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 책임감이 막중하네요. 예. 진짜
이런 식으로 좀 외롭냐고도 물어보는 이런 챗봇이 있다는 거 네. 인정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이제 세대에 따라서 이런 걸 왜 우리가 쓰고 있어라는 분들도 있을 텐데 최근에 온라인을 통해서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1020 혹은 2030 세대한테는 아주 좋은 친구 하나가 생겼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대화 걸 때 말고 중간에 대화를 걸어줄 수 있는 챗봇이다 보니까 특히나 젊은 층들한테는 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IT 브리핑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두고 논쟁이 있었다고요? 네,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카메라 앞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라면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이 청와대 이전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안보 공백에 대해서 우려하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물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특히 청와대에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 이전 과정에서 이 긴급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이 국민 곁으로 가겠다는 목표를 잘 이루길 소망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윤 당선인 측 입장은 그대로죠? 네, 어제 오전 브리핑에 나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명한 것은 제대로 일하라는 엄중한 바람이라면서 일하고 싶으니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라고 말했습니다. 또 인수인계가 원활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집무실 이전 TF 소속의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청와대가 안보 운운하는 것이 굉장히 역겹다라는 표현까지 썼고요. 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그 돈이 문재인 대통령 돈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김기현 원내대표는 대선 불복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청와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취임 이후 약 50일간은 통이동 집무실로 출근하겠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서초동 사저에서 통이동까지의 출퇴근 시민 불편은 물론 이 경호와 보안 문제도 우려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이 당선인 측은 청와대를 바로 개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국회에선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는데 국방부 장관이 나왔죠? 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어제 이 집무실 이전 추진이 이 너무 빠른 시간 내에 이 검토 없이 조정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다라면서 이 국방부와 군으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다면 논란이 최소화됐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자 임무 수행 기간과 그 이후의 기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라며 현직 대통령의 지시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연쇄 이동에 이 최소 4주가량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고요. 또 합동참모부의 이전 비용도 당선인 측이 언급한 1,200억 원을 넘어서 2010년 이전 비용이었던 1,75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또 국방부 부서들의 분산 배치도 불가피해진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5만 3,980명이었습니다. 평일이 되면서 검사 건수가 크게 늘었고요. 전날에 비해 다시 15만 명가량이 늘었습니다. 그래도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8천여 명 정도 적은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누적 확진자는 1,000만 명에 육박한 993만 6,540명이 나왔는데 어제 이미 누적 1,000만 명을 넘은 상황입니다. 네. 오늘 확진자는 40만 명에서 50만 명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 1,000만 명은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지 792일 만이고요.
이 중에 900만 명이 한 달 보름 만에 감염이 됐습니다. 사망자는 384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고요. 위중증 환자는 1,104명으로 전날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 마련을 지시했다고요? 네,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통이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첫 간사단 회의를 열고 이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빈곤 탈출 방안을 신속하게 수립해야 할 것을 지시하며 2차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작년부터 국민께 말씀드린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라며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또 현 정부가 안 들어주면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보내는 방안으로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도 준비가 돼 있다라며 호응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어제 직접 코로나19 방역 방침을 밝혔는데요. 현재 방역 정책을 정치 방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앞으로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학 방역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과학 방역의 대표적인 사례로 든 것이 이 코로나 항체 양성률을 조사하겠다라거나 재택 치료 대신에 이 동네 의원에서 대면 치료를 추진하겠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시행이 되고 있거나 이 정부의 기조와 비슷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고위 공무원 중에서 여성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10%를 넘었다고요? 네, 여성가족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고위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이 처음으로 10%를 기록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추진해왔고 이에 따라 2018년 6.7%였던 비율이 지난해 딱 10%까지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비율이 매우 낮은데요. 네. 과장급의 경우 그래도 현재 24%대로 넷 중 한 명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여성 관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교육부로 여성 교장, 교관 비율이 45.8%에 달했고요. 가장 낮은 기관은 해양경찰청으로 3.1%에 그쳤습니다. 경찰청 관리직 여성 비율은 6.5%였고요. 또 국방부 군인 간부도 8.2%로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올해 수능 계획이 나왔다고요? 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올해 수능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수능은 오는 11월 17일에 치러지고요. 지난해 수능에 처음 도입된 문이과 통합형 체제는 올해도 이어집니다. 이에 따라 국어, 수학, 직업 영역은 이 공통과목 플러스 선택 과목으로 시험을 쳐야 하고요. 또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집니다. EBS 교재 및 강의와 이 수능 출제 연계율은 50%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능부터 2022학년도 생명과학 2 출제 오류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이 교육부의 개선안이 적용이 됩니다. 이 수능 문제가 나오면 이 두 차례 검토를 한 뒤에 최종 검토하기 직전에 이 고난도 문항만 한 번 더 평가하는 한 번 더 이 검토하는 단계가 적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평가원은 올해도 두 차례 모의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6월 모평은 6월 9일, 9월 모평은 8월 31일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네. 차량 수십 대를 파손한 여성이 있다고요? 네, 인천에서 골목에 세워둔 차량이 날카로운 도구에 긁혀 파손됐다라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6시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의 한 길거리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날카로운 도구로 차량을 긁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신고가 어제까지 이어지자 신흥동 일대를 중심으로 피해 상황을 조사했는데요. 그랬더니 현재까지 무려 차량 29대가 파손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피해 차량 대부분은 문짝이나 펜더 부위 등이 이 날카로운 도구에 긁혀서 파손돼 있었습니다. 네. 경찰은 사건 현장 CCTV를 분석해서 40대 여성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수사를 벌이는 중입니다. 불상의 도구로 차량을 긁는 모습이 CCTV에 담겼다고 하고요. 곧 출석 요구를 통보해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현역 군인이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지원한 것 같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휴가를 나온 해병대 병사가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폴란드로 무단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병 모 부대 소속 병사인데요.
복무 중인 군인이 해외여행을 가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탈영에 해당합니다. 이 군인은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자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러나 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으려다가 우크라이나 측 국경